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에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나만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세계. 하나쯤은 다들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책은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 각자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둔 절대 밖으로는 꺼내놓지 않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 일종의 비밀의 정원을 탐험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존재의 가장 깊고 내밀한 풍경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사회가 요구하는 관습이라는 갑옷을 잠시 벗어두고 정말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비밀의 정원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는 사회적인 역할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 심지어 나 자신을 속이는 것과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비밀 정원에서는 과연 어떤 솔직한 생각들이 속삭여지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눈앞에 보이는 걸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분명히 느끼는 걸 느끼지 않는 척하면서 살아갈까요? 이 거대한 집단적인 환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아는 옛날 이야기 하나가 이 현상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죠. 이야기는 아주 익숙하게 시작되죠. 한 나라의 임금님에게 2명의 사기꾼이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경이로운 옷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옷이 정말 특별한 게 뭐냐면 어리석거나 자기 지위에 걸맞지 않는 사람 눈에는 아예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옷의 마법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건 옷감 자체의 속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는 사람의 자격이나 도덕성을 시험하는 거울 같은 장치였던 거죠.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이 교묘한 설정, 이게 사실상 그 누구도 저는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인 함정이 되는 겁니다. 텅 빈 배틀 앞에서 임금님과 신하들은 진실을 말할 것인가, 체면을 지킬 것인가, 그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사기꾼들은 막 화려한 패턴이니 색상이니 열정적으로 설명하는데 사실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침묵하면 어떻게 되죠? 곧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거나 부정직하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보이는 척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했을 때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낙인이 찍힐 거라는 그 두려움이 진실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보이지도 않는 화려한 옷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으면서 행진이 한창일 때 이야기의 절정이 찾아옵니다. 이 거대한 사회적 약속, 그러니까 마법의 옷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존재, 바로 한 순진한 아이가 진실을 외치는 거죠. 아이에게는 사회적 평판이나 체면 이런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실이 더 중요했을 뿐이요. 그 외침은 마치 모두가 걸려있던 집단 체면을 깨트리는 날카로운 파열음 같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는 이 옛날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가져옵니다. 자기가 바로 그 성가신 아이였다고 고백하는 거죠. 남들이 전부 다 보인다고 말하는 그 상상의 옷을 자기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 불편한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불명예를 감수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사회적 수능이라는 주제는 한 개인의 아주 절실한 외침이 됩니다. 혹시 우리도 진실을 말하는 성가신 아이가 되기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가면을 쓰고 살아가잖아요. 사회적인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행동과 말을 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죠. 하지만 그 가면 아래 우리 내면에는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 생각과 감정의 우주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홀로 머물고 만약 누군가 그 가면 뒤를 살짝 엿보려고 하면 황급히 가면을 고쳐 쓰고 다시 연기를 시작하죠. 저자는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일기라는 피난처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온통 수능적인 거짓말로 가득한 세상에서 적어도 단 한 곳에는 꾸밈없는 진실을 기록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얼마나 모르는지,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조차 얼마나 무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들의 물건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이 상자 속에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던 보물들을 발견하죠.
하지만 그건 뭐 값비싼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낡은 조개 껍데기, 녹슨 못, 빛바랜 리본 조각 같은 다른 사람 눈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었죠. 바로 이 어머니의 탄식이 핵심을 찌릅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그의 마음속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은요, 내가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조차 내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온전한 하나의 비밀 세계가 존재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깨달음을 담고 있어요. 그 녹슨 못 하나하나에 담겨있던 아들의 기억, 감정,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은 이제 영원히 알 수 없는 미스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낯선 세계 전체를, 아들은 영원한 침묵 속으로 가져가 버린 셈이죠. 이처럼 다른 사람의 내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미스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삶에 그토록 강렬한 호기심을 느끼는 거고요. 자, 이제 저자가 개인적인 일기를 읽는 행위를 통해 이런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탐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회고록이나 일기, 고백록 같은 글에 그토록 매료될까요? 저자는 그게 인격이라는 가면 뒤를 엿보고 싶은 아주 원초적인 희망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서 연출된 모습이 아니라 한 인간의 꾸밈 없는 현실, 필터링되지 않은 진짜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런 글들을 찾아 읽게 된다는 거죠. 이건 마치 다른 사람의 비밀 정원을 몰래 산책하는 것과도 같은 경험일 거예요. 저자는 두 종류의 고백록을 비교하면서 비밀의 삶이 드러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스위스 철학자 아미엘의 일기는 굉장히 신사적이고 정제된 방식으로 내면을 드러내요. 그의 영혼은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깨끗하고 겸손하고 또 진중하게 묘사되죠. 반면에 루소의 고백록은 완전히 거친 폭풍우 같아요. 저속하고 심지어 모욕적이기까지 한 그의 자기 폭로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인간 본성의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기묘한 매력으로 독자를 계속 끌어당깁니다. 다른 사람의 가면 뒤를 엿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갈망은 어쩌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너머의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더 큰 본능의 일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 내면의 비밀 세계를 탐험했다면 이제부터는 저자가 평생에 걸쳐 느껴왔다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비밀, 즉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 바로 바깥에 존재하는 듯한 신비로운 세계로 초점을 한번 옮겨볼게요. 저자는 평생에 걸쳐서 아주 강렬하고 지속적인 어떤 감각을 느껴왔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와 나란히 혹은 그 바로 너머에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직감이에요. 여기 정의처럼 그 세계는 자신의 바로 바깥에 있고 마치 얇은 막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가진 이 육체의 무거움이 그 막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고 있을 뿐이라는 그런 감각입니다. 이 신비로운 감각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순간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저자는 그 경험들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예를 들면 호수에서 수영할 때 물이 그냥 액체가 아니라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지는 순간. 깊은 숲속을 걸을 때 나무랑 흙, 바람 속에서 누군가가 숨 쉬면서 나를 지켜보는 듯한 뚜렷한 존재감. 혹은 지저귀는 새들의 수리에서 어떤 명확한 의미를 거의 파악할 뻔했던 찰나의 순간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동물들과 눈을 마주칠 때 그들이 언어를 넘어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전하려는 듯한 느낌.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아는 현실과 다른 현실 사이의 장막이 아주 얇아지는 때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앞에서 말한 또 다른 세계의 존재 가능성을 정말 섬뜩하게 암시하는 실화입니다. 우리 세계와 미지의 세계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아마 이보다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더 기이하게 느껴서요. 조용하고 관습적인 삶을 살아온 필라델피아 출신의 한 어머니가 14살, 17살 된 두 딸과 함께 런던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정말 특별할 것 없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죠. 바로 이 평범함이 앞으로 닥쳐올 미스터리를 훨씬 더 극적으로 만듭니다. 그날 오후는 정말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콘서트에 가려고 숙소를 나섰고 런던의 번화가인 리전트 스트리트를 따라 걷고 있었죠.
인파 때문에 보도가 붐비니까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몇 걸음 앞서 걷게 된 거예요. 하지만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바로 등 뒤에서 두 딸이 제잘거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상적인, 정말 평범한 오후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거리가 조금 한산해지자 어머니는 딸들을 옆으로 부르려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거기에 없었어요. 그냥 없었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이 타임라인은 한 어머니의 평범했던 오후가 어떻게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파 속에서 뒤처졌겠거니 생각했겠죠. 하지만 약속했던 상점 앞에서 20분을 기다려도 딸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공포로 변해가고 콘서트홀에도 숙소에도 딸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4년이 흐른 시점까지 어머니는 두 딸의 어떤 흔적도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그토록 끔찍하고 기이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만약 납치였다면 비명이나 싸운 흔적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사고였다면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겠죠. 하지만 대낮에 세상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에서 다 큰 소녀 2명이 아무 소리도 흔적도 목격자도 없이 그야말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런던 경시청과 수많은 탐정들이 제시했던 모든 합리적인 설명과 이론은 전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이 영원히 사라진 이유를 설명할 길이 완전히 막히자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지만 유일하게 남은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이 섬뜩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4차원에 대해 들어보셨죠? 이건 이성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모든 설명이 실패한 끝에 남은 절박한 절규인 거죠. 만약 내 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물리 법칙을 벗어나서 다른 차원의 문턱으로 호련히 사라진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 어머니의 질문에 과연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해답 없는 질문은 우리가 발딛고 선 이 현실의 경계가 어쩌면 얼마나 위태로운지에 대한 깊은 공포와 경외심을 남기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탐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1907년에 쓰인 한 비밀의 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은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가면을 전부 벗어던지고 아주 솔직한 생각들을 털어놓는 고백의 장과도 같죠. 저자는 자기 자신을 동화 속 임금님은 벌거벗었다고 외치는 아이에 비유하는데요. 평생 세상의 위선을 꿰뚫어 보느라 곤란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이 일기장에서만큼은 다시 그 성가신 아이가 되어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자신의 이단적인 생각들을 마음껏 펼쳐놓습니다. 내가 흥미롭게 여기는 것은 작가가 하는 말 자체보다도 그가 무심코 드러내는 것이다. 바로 이 문장이 이 책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잘 다듬고 계산해서 내뱉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방심한 틈을 타서 무심코 흘러나오는 생각, 감정, 바로 그 틈새에 있다는 거죠. 저자는 우리 모두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기만이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내면에도 있잖아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죠. 바로 이 비밀스러운 삶에 대한 갈증이 우리를 일기장으로 이끌고 저자는 이걸 통해서 타인과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을 탐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탐구, 바로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전혀 다른 두 인물의 사적인 글을 통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동력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파헤쳐 봅니다. 여기 정말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인생이 있습니다. 한쪽은 철학자 아미엘이에요. 이 사람은 이성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이건 불가능하구나 깨닫고는 조용한 독신의 삶을 선택하죠. 근데 그의 체념은 절망이 아니에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차분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열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모적이고 결국엔 실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지를 꿰뚫어보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길을 택한 겁니다. 다른 한쪽에는 시인 양치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버리고 열정적인 사랑을 따라서 황무지로 뛰어들죠. 물론 엄청나게 고된 생활이었지만 나중에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회상할 만큼 젊음, 사랑, 모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자, 저자는 여기서 묻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현대적인 삶의 태도일까요? 자, 여기서 저자의 아주 흥미로운 통찰이 나옵니다. 뜻밖에도 저자는 아미엘의 열정 없음이야말로 정말 놀랍도록 현대적이라고 말해요. 아니,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더 이상 거창한 이상이나 완벽한 사랑 같은 게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처럼 신라권 같은 대서사시를 쓰는 시인도, 영웅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이제는 없잖아요. 왜냐? 그런 걸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열정과 그것이 갈망하는 완벽함은 이제 유행이 지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아미엘의 태도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깊은 욕망까지도 지배하는 이 시장 논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현대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시선은 개인을 넘어서 국가 간에 존재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문화적 차이로 향합니다. 저자는 먹어버린 케이크라는 아주 독특한 비유를 통해서 그 근원을 파헤쳐 보는데요. 저자는 개인이나 한 문화가 가진 생명 에너지를 케이크에 비유하는 아주 독창적인 이론을 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당장의 사교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먹어버릴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 내면에 남겨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교 활동에 쓰는 에너지가 바로 먹어버린 케이크, 내면에 비축해두는 에너지는 아껴둔 케이크인 셈이죠.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단순히 물리적인 체력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매력적이고 활기차게 만드는 정신적, 감정적인 힘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먹어버린 케이크 이론은 미국 여성과 영국 여성을 비교하면서 더 명확해집니다. 저자가 보기에 미국 여성들은 활발한 사교 활동으로 자신의 케이크를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대화에서 빛나고 모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당장은 활기가 넘치지만 그 결과 자녀에게 물려줄 에너지 비축분은 적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영국 여성들은 에너지를 밖으로 막 뿜어내기보다는 내면에 저장한다고 봐요. 마치 깊은 우물처럼 고요한 활력을 유지하면서 그 힘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가 두 문화권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분위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항상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하고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러니까 일종의 긴장감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목소리는 날카로워지고 얼굴에는 잔주름이 깊게 새겨지게 되죠. 반면에 영국인들의 평온함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든 말든 상관없어 하는 듯한 편안한 진정성이 풍겨나오죠. 굳이 애써서 자신을 꾸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 긴장이 풀리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케이크를 먹어버린 사람과 아껴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탐구의 방향이 저자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향합니다. 날개 달린 영혼의 본능, 자연과의 신비로운 교감을 통해서 그녀는 잊혀져 있던 또 다른 삶의 메아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뒤에 몇 개의 문을 열어두고 온 것 같다. 특히 나의 새 아바타에 대한 기억은 유난히 선명하다. 정말 강렬한 문장이죠? 저자는 이 말로 전생의 기억을 암시합니다. 특히 새로서의 삶에 대한 기억이요. 마치 닫히지 않은 문틈으로 과거의 감각이 스며들어 오는 듯한 이 느낌은 인간이라는 현재의 형태를 넘어서 동물 세계와 깊고 본능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서두가 됩니다. 저자가 말하는 이 느낌은 그냥 가을 타는 그런 감상적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을만 되면 남쪽으로 날아가야만 할 것 같은 아주 강력하고 주체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철새의 귀로 본능처럼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된 아주 오래된 기억의 메아리인 셈이죠. 저자는 이 느낌을 아름답고 광대하며 황홀한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충동에 몸을 맡겼을 때 경험하게 될 그 황홀경에 대한 기억이 그녀를 끊임없이 설레게 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날개 달린 영혼의 본능은요, 이제 이 책에서 가장 대담하고 어쩌면 가장 이단적인 핵심 이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바로 우리의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생생한 기억이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꿈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보통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뇌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이야기,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저자는 바로 이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과연 그토록 복잡하고 생생한 꿈의 세계가 정말 찰나의 순간에 창조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 이 슬라이드가 두 이론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왼쪽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 잠결에 침대 막대가 목에 툭 떨어지면 뇌는 그 충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순식간에 프랑스 혁명 시대를 배경으로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는 엄청난 드라마를 창조해낸다는 거죠. 하지만 저자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깨어있을 때도 힘든 복잡한 이야기 창작을 잠자는 뇌가 어떻게 번개 같은 속도로 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저자의 혁명적인 제안이 나옵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그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작동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은 기억밖에 없다는 겁니다. 외부 자극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방아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아주 오래된 기억의 서랍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즉, 꿈은 허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보관된 역사 기록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자신의 이론을 아주 논리적으로 쌓아 올립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째, 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다. 그렇죠? 둘째, 이렇게 빠른 작업은 창조가 아니라 기억을 꺼내보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우리는 꿈에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가고 만난 적 없는 사람을 만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기억은 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저자의 결론이 나옵니다. 넷째, 이 기억들이 내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된 기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대담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설득력 있는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어릴 때 잠깐 배우고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던 웨일스어를 열병 중에 갑자기 유창하게 말하는 소녀 이야기. 한 번도 위험을 겪어보지 않은 망아지가 뱀이나 깊은 물 앞에서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현상. 그리고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법한 데자뷰 현상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개인의 경험 범위를 넘어서는 기억, 즉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억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본능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답은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본능이란 유전된 기억에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요. 저자는 자기 꿈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면서 이론의 생생함을 더합니다. 어젯밤 꿈에 나는 날개 모양 황금판과 청록색 판을 엮은 커다란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이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에요. 저자에게는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직접 겪은 일 같은 유전된 기억의 한 조각인 셈이죠. 이 생생한 묘사를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혹시 내가 꾸는 기이한 꿈들도 잊혀진 어느 조상의 기억은 아닐까? 만약 꿈이 정말 조상의 기억이라면 그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억의 조각들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조상들의 의식 그 자체를 품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이 마지막 장에서는 바로 이 심오한 결론을 탐구합니다. 저자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조상들의 총체적인 의식을 또 다른 나라고 부릅니다. 이 존재는 우리가 아는 나와는 완전히 달라요. 수천 년의 경험을 가진 무한히 낡고 세련된 의식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열정과 실수를 이미 수없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는 공감하지도 유혹되지도 않습니다. 마치 우리 삶이라는 집에 출몰하는 유령처럼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냉소적으로 속삭일 뿐이죠. 우리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요. 그 이야기는 이미 1000번도 넘게 반복되었으니까요. 저자는 이 두 개의 자아가 우리 의식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아킬레스와 헥토르라는 두 영웅을 소환합니다. 아킬레스가 바로 그 유령에 시달리는 자예요. 그는 내면의 늙은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노력이 결국 죽음과 망각으로 끝날 거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어떤 환상도 품지 않고 싸웁니다. 반면에 헥토르는 행복한 에고이스트죠. 그에게 매 순간은 새롭고 소중합니다. 트로이를 지키는 것은 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대의이고 과거의 경험 따위는 지금 이 순간의 절박함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이 둘의 운명은 결국 죽음으로 같았지만 한 명은 영광스러운 대의를 위해 죽었다고 믿으면서 죽었고 다른 한 명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차가운 진실을 안고 죽음을 맞이했죠. 저자는 묻는 겁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삶을 택하겠냐고요. 이 책에 대한 분석은 바로 이 섬뜩하면서도 근원적인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목소리들, 때로는 나를 격려하고 때로는 나를 좌절시키는 그 목소리들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가 내린 결정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실은 내 안에 이름 모를 누군가의 속삭임은 아니었을까요? 이 책은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는 대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거대한 물음표 하나를 남겨줍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수많은 조상들의 삶이 촘촘하게 엮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테피스트리 같은 거라면 어떨까 하고요. 이 책은 바로 그런 도발적인 상상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안의 비밀스러운 삶, 즉 꿈과 예술,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선 이 현실의 경계에 대한 아주 기이하고도 매혹적인 생각들을 탐구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우리 모두가 매일 밤 경험하는 꿈의 미스테리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하는 잠과 꿈의 세계를 바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매일 밤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태연하게 의식의 문을 닫고 저 너머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때로는 기상천외한 모험을 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존재들과 만나죠. 잠든 동안 우리의 영혼은 과연 어디를 어떻게 헤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우리가 꾸는 그 수많은 꿈들, 그 생생한 이야기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말로 어젯밤에 먹은 음식이나 낮에 겪었던 사소한 일들이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단순한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깊고 거대한 무언가로부터 비롯되는 건 아닐까요? 저자는 여기서 아주 급진적인 이론 하나를 제시합니다. 꿈은 그냥 뇌가 만들어내는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계승된 기억이 드러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물려받은 기억이라는 거죠. 자, 보통 사람들은 꿈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잠결에 들리는 소리나 몸에 닿는 감촉 같은 외부 자극 때문에 깨어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뇌가 이야기를 급조해낸다고들 하죠. 그런데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두 가지, 바로 꿈의 엄청난 속도와 그 내용의 복잡성에 주목하는 거죠. 이 책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숄츠 박사의 단두대 꿈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잠을 자다가 침대 위에 있던 쇠막대가 모기로 툭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그는 프랑스 혁명 시대를 배경으로 한 아주 길고 복잡한 드라마 한 편을 전부 경험한 겁니다. 자신이 귀족이 되어 체포당하고 재판을 받고 마침내 단두대로 끌려가 목이 잘리는 그 순간의 충격과 함께 잠에서 깬 거죠. 자, 이게 말이 될까요? 그 짧디 짧은 순간에 우리 뇌가 어떻게 그토록 상세하고 역사적 고증까지 완벽한 드라마를 창조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자는 바로 이게 창조의 문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뇌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체 뭘까요? 뇌에 다른 기능이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자가 제안하는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저자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그 번개처럼 빠른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뇌의 유일한 기능은 상상력이 아니라 바로 기억이라는 겁니다. 창조가 아니라 인출이라는 거죠. 이미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순식간에 재생하는 것, 그게 바로 꿈의 본질이라는 주장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뇌, 우리의 기억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힘을 숨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열병으로 의식이 흐릿해진 소녀가 어릴 때 잠깐 들었던, 그래서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웨일스어를 갑자기 유창하게 말한다거나 물에 빠져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의 눈앞에 평생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현상들. 이건 우리 뇌의 기억 저장 능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보여주죠. 마치 우리 뇌라는 민감한 기록판은 한 번 새겨진 이미지를 결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과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의 핵심 개념인 계승된 기억이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살면서 겪은 개인적인 경험의 기억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강력한 열정, 공포, 사랑 같은 감정들과 깊은 경험의 기억들이 마치 DNA처럼 세대를 거쳐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생각이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유산 같은 겁니다. 우리는 보통 동물의 어떤 행동들을 설명할 때 본능이라는 말을 참 쉽게 쓰죠. 예를 들어 갓 태어난 망아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뱀이나 깊은 물을 본능적으로 무서워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저자는 이 본능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계승된 기억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명확하게 바꿔놓습니다. 즉, 본능이란 정체불명의 신비한 힘이 아니라 그 종이 수만 세대에 걸쳐서 피 터지게 싸우며 축적해온 생존 경험의 기억이라는 겁니다.
뱀에게 물리면 죽는다는 기억, 깊은 물에 빠지면 위험하다는 기억이 이미 내장된 채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 계승된 기억이라는 이론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요. 사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경험인 데자비 현상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처음 가보는 낯선 골목인데 이상하게 익숙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왠지 전에 본 것 같고, 처음 겪는 상황인데 마치 예전에 똑같이 겪었던 것 같은 그 섬광 같은 느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어느 조상의 기억 한 조각이 현재의 상황과 공명하면서 순간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통제하던 이성적인 의지라는 문지기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를 엄격하게 나누던 경계선, 그 장벽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수많은 조상들의 기억들이 담긴 거대한 도서관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오늘 내가 겪었던 아주 사소한 사건들과 자유롭게 뒤섞이면서 혼란스럽고 환상적이고 때로는 귀괴하기까지 한 꿈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꿈의 기원에 대한 자신의 이 놀라운 이론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아주 간결하고 강력하게 결론 내립니다. 이 잡다한 시간의 유희를 꿈이라 부른다. 자, 그렇다면 이 계승된 기억이라는 개념이 과연 꿈에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저자는 이 개념을 예술과 미학, 즉 아름다움을 느끼는 방식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하고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방식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성별이 예술적 표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저자의 아주 도발적이고 어쩌면 논쟁적일 수 있는 생각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저자는 당대의 유명 시인이었던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의 작품을 예로 들면서 일부 여성적 글쓰기가 가진 한계를 지적합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작품들은 예술이 보편적인 무언가를 향하기보다는 너무나 개인적인 나라는 자아에 갇혀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을 어떻게든 정확하게 표현하고 말겠어 라는 시도에 그친다는 거죠. 예술이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의 기록이 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보편성을 획득하기 어렵고 결국 개인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자는 진정한 예술이란 그 감옥을 부수고 나와서 보편적인 인간성을 노래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저자의 이러한 주장은 이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초상화만으로는 예술이 아니며 기껏해야 가장 제한된 형태의 예술일 뿐이다. 예술은 나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선언이죠. 그렇다면 아름다움이란 뭘까요?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있다는 말처럼 그냥 개인의 취향 문제일까요? 아니면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라는 게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이 해묵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자가 책에서 들려주는 두 오페라 공연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자는 같은 지크프리트라는 역할을 연기한 두 명의 테너를 아주 생생하게 비교합니다. 한 명의 날바리는 그야말로 역할 그 자체, 화려하고 즐거운 젊음의 화신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계산된 연기가 아니라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해서 터져나오는 순수한 열정처럼 보였죠. 반면에 다른 한 명인 들 레슈케는 노래는 훌륭했을지 몰라도 외모나 움직임이 무거운 발걸음의 테너처럼 역할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고 묘사합니다. 저자는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아름다움에는 분명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고 알바리의 연기가 드 레슈케의 연기보다 절대적으로 더 아름답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름다움은 정말 그저 개인의 취향일 뿐일까요? 나는 드레슈케가 더 좋은데? 라고 말하는 게 그냥 다른 의견일 뿐일까요? 아니면 알바리의 지크프리트처럼 논쟁의 여지 없이 더 우월하고 더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무언가가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이 논쟁에 대한 저자의 결론은 아주 단호하고 타협이 없습니다. 취향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못한 공연, 즉 덜 아름다운 것을 선호하는 건 그냥 다른 의견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간단히 말해서 나쁜 취향일 뿐이라는 거죠. 객관적 아름다움과 주관적 아름다움에 대한 오랜 논쟁에서 저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꿈과 예술의 세계를 탐험한 저자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더 기묘하고 신비로운 곳으로 이끕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그 자체의 경계에 대한 미스테리로 우리를 안내하죠. 이 구절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우리 감각의 저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른 현실, 또 다른 차원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처럼 2차원에 살고 있는데 아주 조금만 노력해서 몸을 일으키면 3차원의 진짜 세계, 바로 그곳에 닿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느낌 말이죠. 저자가 말하는 이 다른 세계라는 건 과연 뭘까요? 어떠한 거창한 판타지 세계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자연의 근원적인 요소들과 깊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영을 할 때 물이 내 몸을 감싸는 그 감각, 고요한 숲속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어떤 거대한 존재감, 아침 새들의 지저귐 속에서 뭔가 의미심장한 대화를 엿듣는 것 같은 기분. 저자는 이것이 바로 자연에 깃든 숨겨진 생명력과 우리가 연결되는 범신론적인 감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현실 너머의 문이라는 개념을 가장 극적이고 오싹하게 보여주는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설명으로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그 자체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아주 평범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온 한 어머니가 이제 막 10대가 된 14살, 17살 두 딸과 함께 런던으로 즐거운 휴가를 떠났어요. 이 가족이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이며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건은 해가 쨍쨍한 대낮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런던의 번화가 리전트 스트리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두 딸과 나란히 걷다가 인파에 밀려 잠시 몇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불과 몇 분 동안 바로 등 뒤에서 딸들이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하지만 잠시 후 뒤를 돌아본 순간 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비명도, 소란도, 몸부림의 흔적도 없이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필사적인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최고 사립 탐정들이 모두 동원되었죠. 하지만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도망쳤을 가능성,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 누군가에게 납치되었을 가능성,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동기도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 섬뜩한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보죠. 모든 논리적인 설명이 막다른 길에 부딪힌 이 상황, 두 소녀는 대체 정말로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결국 딸들을 찾기 위해 모든 재산을 쏟아붓고 건강까지 잃은 어머니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설명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절박하고 초자연적인 설명이었죠. 바로 자신의 딸들이 어떤 이유에선지 현실의 틈새로, 즉 4차원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 앞에서 저자는 개인의 영혼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시적인 결론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이끌어갑니다. 죽음의 시간에 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이 시는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감정이 어떻게 자연의 거대한 순환과 하나가 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슬픔이 결국에는 온 세상을 적시는 거대한 비가 되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의 사랑은 온 대지에 꽃을 피우는 열정적인 생명의 숨결이 됩니다. 나의 가장 내밀한 감정이 우주적인 힘으로 확장되는 이 아름다운 이미지를 통해서 이 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단절이나 끝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시의 마지막 구절은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죽음이란 우리를 가두고 괴롭히던 육체와 시간이라는 한계를 찢어버리는 해방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마침내 우주 전체에 흐르는 영원하고 거대한 열정과 하나가 되어 불멸하고 끝없는 존재가 되는 궁극적인 융합이라는 것이죠.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꿈에서부터 예술, 그리고 현실의 경계 너머까지 아주 도발적이고 기이한 생각들을 마주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는군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과거들의 메아리가 아닐까요? 저자는 바로 이 깊고 아득한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라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엘리자베스 비슬랜드의 아주 도발적인 에세이 모음집이죠. 비밀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꺼려하지만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생각들을 아주 대담하고 또 예리하게 파고드는 그런 작품인데요. 사회적인 관습이라는 베일 뒤에 감춰진 것들,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도 그 흥미로운 주제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저자는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어떤 거대한 사회 변화를 포착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녀가 보기에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남성들이 스스로 권위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녀는 이걸 남성의 퇴위, 즉 왕이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여기서 이 변화를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이런 변화를 이야기할 때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권력을 빼앗겼다거나 패배했다는 식으로 묘사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비슬랜드는 전혀 다르게 봐요. 이건 패배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서 있던 그 높은 받침대에서 스스로 기꺼이 내려오는 발걸음이라는 거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전통적인 남성은 뭐랄까 권위라는 무거운 짐을 지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게 바로 남자의 책임이고 또 특권이었죠. 그의 자리는 곧 힘과 지배를 의미하는 왕좌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남성은요, 그 왕좌에서 내려오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협력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저자의 핵심 주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정복당한 게 아니다. 스스로 내려온 것이다. 왜냐하면 그 왕자가 이제는 지겨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랫동안 지켜온 그 권력의 자리가 더 이상 영광스럽고 탐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피곤하고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어버렸다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남성들이 타도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통치라는 행위 자체에 지쳐서 이제 그만하겠다며 기꺼이 왕관을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퇴위가 그냥 남성들이 왕좌에서 내려오는 걸로 끝나면 간단하겠죠. 저자는 이 사건이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잔잔한 호수에 큰 돌을 던진 것처럼 사회 전체 구조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거든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부분이 이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가정의 왕좌에서 내려오자 그 빈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울까요? 아니면 아예 왕자 자체가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가 만들어질까요?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또 이로 인해서 남녀 모두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남성들은 그럼 이제 남조당하면 뭐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여성들은 이전에는 없던 사회적, 직업적 역할을 맡게 되면서 또 다른 부담을 느끼게 되죠. 결국 남성다움, 여성다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정의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사회 구조의 거대한 변화를 살펴본 저자는요, 이제 시선을 바깥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훨씬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죠. 바로 소유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 아닌가요? 우리는 보통 내 집, 내 차, 내 경력처럼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곤 하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바로 그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룬 업적, 심지어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몸뚱이까지도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자의 대답은 아주 냉철하고 단호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육신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치 새들어 사는 집처럼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저 한시적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휴대용 재산 같은 거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죠. 우리는 이 몸이라는 그릇을 잠시 빌려서 이 세상을 경험하고 결국 떠날 때는 이 모든 것을, 심지어 이 몸까지도 모두 두고 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나라는 존재조차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우리를 훨씬 더 깊은 탐구로 이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까요? 저자는 우리가 한 번도 직접 경험해 본 적 없는 아득한 과거와 우리를 연결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기억에 대한 이야기죠. 그녀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유전된 기억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신체적인 특징을 물려받는 것처럼 아주 강렬했던 감정이나 경험에 대한 기억 또한 세대를 거쳐 전달될 수 있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론이에요. 마치 우리 조상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감정적 DNA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자, 이 과정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 중 한 분이 정말 끔찍한 공포를 경험했다고 칩시다. 맹수에게 쫓긴다거나 큰 홍수를 만난다거나 그 순간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억으로만 남는 게 아니에요.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기억과 피 속에 영원히 새겨진다는 겁니다. 각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강렬한 흔적은 마치 유전 정보처럼 생식질이라는 걸 통해서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잠재된 상태로 말이죠. 그러다가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서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 조상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어떤 상황, 예를 들어 어두운 골목길에서 갑자기 위협을 느낀다거나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원초적인 공포가 확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그 아득한 조상의 기억이 번쩍하고 깨어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물론 이건 그냥 상상에 그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슬랜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열병에 시달리던 사람이 까맣게 잊고 있던 갓난아기 때나 들었을 법한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경우, 또 물에 빠졌을 때 순식간에 자신의 전생애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내 개인의 기억을 넘어선 무언가가 작동하는 징조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경험뿐만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뱀을 본 적 없는 망아지가 뱀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기겁하고 두려워하는 것, 또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남쪽으로 정확하게 길을 찾아가는 철새.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생물학적 본능을 넘어서 과거 세대들이 축적해온 경험과 기억이 남긴 흔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갔을 때 나 여기 와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데자뷰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조상들의 기억은 평소에는 어디에 있다가 나타나는 걸까요? 저자는 그 무대를 바로 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들어서 이성적인 의지의 통제가 느슨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거대한 조상의 도서관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서관은 잘 정돈된 곳이 아닙니다. 수천, 수만 명의 기억들이 시대도, 장소도, 인물도 뒤죽박죽 섞여서 거대한 무더기처럼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의 파편들이 무작위로 조합되어서 우리의 꿈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그렇게 거칠고 혼란스럽고 비논리적인 거고요. 어젯밤 꿈에 나타났던 그 낯선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기이한 풍경이 어쩌면 내 것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 어느 이름 모를 조상의 기억 한 조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여기서 저자의 상상력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주 대담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만약에 극심한 열병이나 선망 상태처럼 우리의 의식이 극도로 희미해졌을 때에는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혹시 인간 조상의 기억을 넘어서 훨씬 더 깊고 원시적인 기억, 그러니까 인류가 탄생하기 이전, 우리가 아직 이름 없는 형체로 태고의 진흙 속을 헤엄치던 시절, 어쩌면 아메바나 어류였을지도 모를 그 시절의 기억까지도 열어젖힐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묻는 거죠. 이건 정말 상상력을 극한까지 자극하는 거대하고도 무서운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꿈이라는 신비로운 내면 세계를 탐험한 저자는 이제 아마도 이 책에서 가장 심오하고 또 공감이 가는 주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건 바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동물들과의 깊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에게 있어서 동물과의 유대감은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나 논리로 증명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직관적이고 가슴 깊이 느껴지는 어떤 인식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새들의 지저귀임을 들을 때 그게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를 담은 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혹은 동물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그 깊은 눈동자 안에서 단순한 생존 본능 이상의 무언가,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읽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저자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어라는 장벽 바로 너머에 존재하는 우리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의식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냥 느낌이 그렇다고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자는 아주 차근차근 우리가 왜 동물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논증을 쌓아 나가요. 첫째, 우리는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같아요. 똑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 5가지 감각을 공유하죠. 둘째, 감정 또한 유사합니다. 동물들도 우리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동료에게 충성심을 보이고, 기뻐하고 또 슬퍼하잖아요. 그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셋째, 우리와 동물 모두에게는 기억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저자는 이걸 공통된 불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 생명의 불꽃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시선과 본능을 통해 우리와 동물 사이에는 분명한 소통과 유대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저자의 주장이 더 분명하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주 복잡하고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관찰 가능한 동물의 행동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둘이 본질적으로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미지의 미래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과 깊은 물을 처음 보고 공포에 질려 땀을 뻘뻘 흘리는 말의 두려움이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친구를 향한 우리의 의리, 연인에 대한 충성심이 주인을 향한 개의 흔들림 없는 헌신과 본질적으로 다른 감정일까요?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의 슬픔과 짝을 잃고 슬피 오는 동물의 애도가 정말 다른 종류의 감정일까요? 투우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필사적으로 절망적으로 싸우는 황소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살고자 하는 의지와 똑같은 처절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감정의 이름과 표현 방식만 다를 뿐 그 뿌리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진짜 비극은 동물들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어쩌면 더 순수하게 고통받고 슬퍼한다는 거죠. 진짜 비극은 바로 우리와 그들 사이에 놓인 소통의 장벽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빛과 몸짓을 통해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건지, 그 고통의 깊이와 본질을 우리는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그들의 말없는 고통을 더욱더 가슴 아프고 비극적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동물에 대한 깊은 공감의 세계까지 탐험한 후에 저자는 다시 철학의 영역으로 우리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도전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대비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2가지 다른 종류의 도덕성 사이의 갈등이죠. 하나는 관습적 도덕성입니다. 이건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약속 같은 거예요. 기존의 전통을 존중하고 다수의 의견에 순응함으로써 갈등을 피하고 편안함을 추구하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예의라는 이름의 무화과 잎으로 살짝 가리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단자의 도덕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도덕성의 목적은 사회적 안락함이 아니라 진리 탐구 그 자체예요. 그래서 기존의 모든 전통과 가정에 끊임없이 왜?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스스로도 아니라면서 벗어나야 하지만 그 불편한 정직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죠. 세상을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보려고 하는 용기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저자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도덕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만드는 거죠.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 내가 지키려고 하는 원칙들이 과연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도구인가요? 아니면 혹시 기존의 질서와 나 자신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견고한 보호의 벽은 아닐까요?
정말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강력하고도 묵직한 질문으로 이 책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자, 20세기 초에 스스로를 이단자라고 부른 한 작가의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성찰을 담은 책, 비밀스러운 삶. 드디어 이 책의 철학적 여정, 그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작가는요, 우리 시대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힘에 대해 정말 가장 대담하고 어쩌면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작가는 이런 질문으로 마지막 탐구를 시작해요.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라고 하죠. 독일어로는 차이트가이스트라고 하는 거요. 이게 뭐냐면 마치 공기 같아요. 우리가 매일 숨 쉬면서도 그 존재를 잘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시대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분위기 같은 거죠. 과연 그 표면 아래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을 조종하고 있는 진짜 힘은 뭘까요? 작가는 그 답을 정말 뜻밖의 곳에서부터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작가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서양 세계의 정신을 두고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을 벌여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오래된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예술을 보고 뭘 느끼는지,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모든 것의 깊숙한 곳에서 이 두 힘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작가가 말하는 이 두 가지 이상, 정말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한쪽에는 유럽적, 그러니까 이교도적인 이상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 조각상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고 힘넘치고 아름다운 육체, 그게 최고의 가치인 거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감각적인 세계를 찬양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샘족적인 이상이 있습니다. 이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숭배해요. 연민, 겸손, 동정심, 이런 내면의 가치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죠. 작가는 바로 이 두 번째 이상이 지금의 현대를 지배하게 된 도덕의 뿌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책상머리에서 하는 그런 추상적인 철학 논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작가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징과를 우리 삶 곳곳에서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예술작품을 볼 때 강인한 육체의 영웅을 그린 그림이랑 고통받는 성인을 그린 그림,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 심지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의 그 기준조차도 이 두 이상의 충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숨겨진 힘들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작가는 어디로 갈까요? 스페인 세비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끔찍하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익숙한 광경과 마주하게 되죠. 바로 투우입니다. 작가는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저 황소를 보면서 그냥 동물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잊혀져 버린 이교도적 이상의 완벽한 화신을 본 거죠. 자신의 운명이 죽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단 한순간도 비겁해지지 않는 순수한 힘, 저항하는 아름다움. 작가의 눈에 이 장엄한 황소는요, 연민이나 겸손 같은 가치보다 순수한 생명력 그 자체를 숭배했던 고대 세계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작가에게 충격을 준 건 경기장 안에 황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중석에 앉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얼굴에서 와, 정말 소름 끼치는 열기를 본 거예요. 피를 갈망하는 원초적인 욕망이요. 사람들이 잔인한 미소를 짓고 눈을 번뜩이는 걸 보면서 작가는 이게 단순한 오락이나 스포츠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 이건 인간 내면에 잠자고 있던 어두운 본능을 깨우는 고대의 의식이구나. 연민보다 힘이 더 중요했던 과거 세계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이 끔찍하고도 강렬한 경험 끝에 작가는 정말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혹시 이토록 끔찍한 공포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원초적인 열정이 어쩌면 심오한 아름다움과 위대한 예술을 낳는 원천이기도 한 건 아닐까? 피와 고통 속에서만 피어나는 그런 종류의 미학이 정말 존재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스페인 투우장에서 봤던 그 이교도적 이상의 날것, 그 피비린내 나는 원시적인 모습. 작가의 여정은 이제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똑같은 힘이 가장 숭고하고 완벽한 예술적인 형태로 다듬어진 걸 발견하게 돼요. 마치 거친 원석이 완벽하게 세공된 보석처럼 말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 장소가 바로 바티칸이었다는 점입니다.
기독교 세계의 심장부잖아요. 수많은 성인과 순교자의 조각으로 가득한 바로 그곳에서 작가는 아폴론 조각상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숭배하고 싶다는 그런 압도적인 충동을 느꼈다고 해요. 이건 그녀에게 그냥 예술 작품이 아니었던 거죠. 살아있는 신을 만난 겁니다. 작가는 여기서 두 신의 이미지를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킵니다. 한쪽에는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샘족적 이상의 가련하게 피흘리는 신이 있죠.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상징하는 존재.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유럽 정신이 한때 그토록 숭배했던 모든 것, 즉 완벽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힘을 대표하는 아폴론이 서 있습니다. 한 신이 고통을 통한 영혼의 구원을 말한다면 다른 신은 완벽한 육체 그 자체로 지상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작가에게 이 아폴론 조각상은 그냥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증거였던 거죠. 육체의 완벽함과 힘을 숭배했던 그 유럽의 이상, 비록 지금은 지하로 숨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아주 강력한 힘으로 살아남아 있다는 명백한 증거요. 기독교의 심장부에서 이교도의 이상이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다는 사실, 이게 작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면서 동시에 어떤 확신을 주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이념의 변화가 우리 사회 구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작가는 이제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주제, 바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작가의 주장은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남성들이 힘을 기반으로 했던 고대의 이교도적 역할을 버리고 대신 겸손과 봉사 같은 기독교적 미덕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타고난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았다, 즉 퇴위했다고 보는 거죠. 작가의 관점에서는 이 역할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힘의 균형을 깨뜨렸고 그 결과 현대 사회의 남녀 관계가 뭔가 혼란스럽고 서로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어색한 관계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의 갈등과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친 작가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문화나 역사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하는 삶과 죽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는 거죠. 작가가 도달한 죽음에 대한 생각은 끝이나 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 완전한 해방입니다. 우리 영혼을 답답하게 묶어두었던 이 육체라는 한계, 그 속박이 드디어 탁 하고 풀리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더 거대한 존재와 하나가 되기 위한 위대한 관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궁극적인 이단적인 신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녀가 믿는 건 천국 같은 내세가 아니에요. 바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그 거대한 힘, 투우장의 황소에게서 아폴론 조각상에게서 보았던 그 자연의 날 것 그대로의 강력하고 영원한 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찾은 마지막 위안이자 그녀만의 독자적인 철학의 완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짜로 이끌고 있는 이상은 뭔가요? 사회가 옳다고 말해주는 그런 숭고한 가치들인가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더 원초적인 힘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 각자의 비밀스러운 삶을 이해하는 진중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